네, 듣기만 해도 지식업글 딩딩대학 오늘 뉴스데스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이제 또 12월이 이번 주에 또 절반이 꺾이는 또 한 너무 주가 빨리 시작이 됐어요. 너무 빨리 가. 이제 진짜 한 3주 정도면 지난번 라이브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2022년이 처음 왔을 때는 이 앞에 4개의 숫자가 너무 낯설었거든요. 어색하죠. 어색했어요. 근데 1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또 12월에 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2023년 1월이 오면 또 엄청나게 어색할 거예요. 아니 이제 연도도 어색한데 네. 좀 나이도 좀 어색해지고 적응할 만하면 또 한 해가 지나는 적응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더더욱 또 알차게 보내야 되겠죠. 네. 오늘 이사나님 딩딩대학 102번째 라이브다 이렇게 또 예. 회차까지 기억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다들 또 많이 와서 딩딩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월요일이니까 저희가 또 준비한 소식들 좀 전해줘야 될 텐데. 이사님 겨울비 내리는 월요일. 네, 아까 저희도 보니까 비가 오고 있죠. 네, 오고 있어서 관련 소식도 준비했으니까. 네.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네. 일정 먼데이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일정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네. 12세부터 17세 청소년도 개량 백신 접종입니다. 자,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오늘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 원래는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청소년까지 확대가 안 됐다가 오늘부터 이제 권고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2023년에는 관련 좀 뉴스가 안 나왔으면 잘 종식이 돼서 엔데믹이 돼서. 그렇죠. 하지만 또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겠죠. 10대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감염되는 코로나 확진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좀 고려가 됐다고 하고요. 네.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청소년 접종을 실시했는데 뭐 별다른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점도 질병관리청이 확대한 이유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대응 추진단은 일단 개량 2가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 대상이 원래 18세 이상이었는데 그렇죠. 12세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사실은 12세부터 17세까지는 사전 예약 그리고 당일 접종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권고를 보면은 고위험군 청소년 이렇게 한정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12세라고 막 전원이 가서 다 맞으세요는 아니고 네. 뭐 당뇨나 비만이나 면역 저하자랄지 좀 특수한 경우에 있는 청소년들은 아무리 젊고 어리더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맞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니까요. 각자 자신의 상황 좀 맞춰서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이 연령대가 사실은 해당 연령이 인구 대비 접종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3차 접종은 1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3차 접종을 안 한 분들은 이 연령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 사실은 델타 변이 때까지만 해도 초기에 좀 무서웠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막 또 위험할 수 델타는 있다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공포에 떨다가 이제 어느 순간 오미크론으로 바뀌고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사실 아이들 맞히는 거를 좀 꺼리는 부모님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또 좀 퍼지다 보니까 방역 당국이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이 연령대 맞췄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됐다는 거 한번 전해드리고요. 네. 자, 내일 일정 가보겠습니다. 지금 쭌쭈니님이 지금 뭐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미리 좀 알고 계신다고 바로 나옵니다. 네. 자, 내일 쭌쭈니님이 지금 댓글 달아주신 대로 화요일은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기사 보시면은 경제면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슈퍼 위크다. 근데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랑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목요일 우리나라 목요일 새벽이죠. 한 4시 정도에 FOMC가 열려서 미국 금리 올해 마지막 금리가 결정이 납니다. 근데 그 전에 바로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화요일 날 밤 10시 반쯤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 물가 언제 챙기냐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사실은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은 둔화될 거란 기대가 그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물가 인상 속도가 좀 잡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는데 금요일 밤,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나온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뭐 경제 채널이죠. 블룸버그에서 7.2%를 예상했습니다. 이 PPI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 물가는 도매 물가로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물건 만드시는 분들이 중간재를 사거나 아니면 이제 원자재를 구매할 때 생기는 도매 물가인데 이거 자체가 사실 7.4%면 정점은 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어쨌든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럼 뭐 된 거 아니야 싶은데 지금 잘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때랑 금리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그 금리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잡힐 거라고 기대했던 게 7.2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높게 나온 거예요. 직전 생산자 물가가.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결정을 할 때 야 좀 한숨 돌리나 했는데 지금 다시 또 뭔가 꿈틀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바로 화요일에 소비자 물가가 나오다 보니까 네.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죠. 계속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음. 전망치 컨센서스라고 얘기하는 전망치가 나온 다음에 그거보다 높았느냐 낮았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높으면 어떡합니까? 높으면 쇼크입니다. 쇼크가 네, 오는 거고. 낮으면 또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실적은 또 반대죠. 실적은 높으면 서프라이즈. 그렇죠. 네, 낮으면 또 쇼크. 쇼크입니다. 그래서 기대치, 전망치가 중요하다 이런 거고 항상 또 시험 문제로 예를 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너 이번에 시험 몇 점이니? 그랬을 때 몇 점이야? 그래서 뭐 80점 받았다. 그럼 사실은 100점 받던 애가 80점 받으면 야 너 내가 뭐라고 했냐 게임 하더니 근데 만약에 내가 60점 받던 사람이야.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80점 받으면은 야 너 좀 했나 보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되잖아. 이러면서 어깨 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도 그게 높냐 낮냐가 기대치에 대비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의 기대치가란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높냐 낮냐가 갈리고 쭌쭈님이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딩대에서 엄청나게 경제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네요. 사실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교시 라이브 때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12월에 금리 인상 일정이 없어요. 네, 12월은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는 11월에 문 닫았죠. 네. 그리고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미국은 지금 마지막 찬스가 한 번 남은 거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근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올리긴 했거든요. 워낙 이제 경기 상황이 급격하게 이제 경기가 하강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막 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오늘 나온 보고서를 봐도 주요국 대비 인상폭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한다라는 네, 그런 기사 지적이 나왔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거죠. 야, 우리 좀 덜 올렸는데 이거 갑자기 미국이 확 올리면 사실 부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도 좀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기초 자료가 된다. 미국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화요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 밤 10시 네. 10시 반에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이 화요일 날은 또 날씨 기사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지금 아까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겨울비. 이게 이제 비가 내리고 끝나면 좋은데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내일부터. 네. 그래서 내일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수도 있고요. 네. 한방눈이 내릴 걸로 예보가 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사실 비가 눈이 냈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기온이 확 떨어졌다는 온도가 거죠.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맹추위가 다시금 찾아올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참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14일하고 13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는 한파특보하고 대서특보가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게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14일 아침에는 서울의 오전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입이 벌써 얼은 것 같은데. 얼었어 지금. 최저 기온이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한파가 왔어요 다시 지금. 추워진다는 거. 근데 이 사진 좀 잠깐 확대해 주시면 지금 이게 이제 지난번에 대설 때 얘긴데 눈이 좀 쌓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왜? 눈다운 눈이 또 올겨울에 사실 첫눈일 수 있거든요. 사실상 사실 첫눈은 지나가긴 했는데 눈이 막 쌓여갖고 이 하얀 세상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아직. 근데 자기는 이제 아마도- 새벽에 출근한다고. 그렇죠. 누가 오든 말든 지금. 아마도 네. 이번 주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제 제설이나 이런 건 잘 하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그렇죠. 14일 네. 기온이 확 떨어질 기온이 예정입니다. 확 떨어진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북극 한파 얘기도 했었는데 좀 대비하셔야 되겠죠. 네. 사실- 근데 뭐 눈 자체는 예를 들어서 서울과 중부 지방은 1에서 3cm. 그다음에 이제 경기 남부와 충청권은 3에서 8cm. 이게 뭐 적진 않아요. 그렇죠. 제주 산지와 전북 강원 남부는 2에서 7cm. 그러니까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눈 조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날씨 상황은 또 당연히 또 MBC 뉴스를 또 주시해 주시면 특보 계속 저희가 특보 체제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네. 그래서 많이 또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수요일. 미국 FOMC. 미국 시간입니다. 네.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는 FOMC라는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데 이 염총장이 이 문구를 썼는데 금리 인상 결정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게 뭐 금리 결정이라고 안 썼어요. 네, 금리 결정이라고 안 쓰고 올리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일단 올리긴 올리는데 예. 얼만큼 올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뭐 생산자 물가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경제부에서 기사 쓸 때는 0%대 물가 행진 이러니까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동안 그리고 10년 넘게 저물가 시대가 계속 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7.4%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상 상황이야. 그거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는 시속 100km. 네. 그러다가 5, 6월에는 시속 110km. 그러다가 11월에는 시속 70km로 여전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려면 후진을 해야 내려가는 건데 맞습니다. 이건 지금 가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브레이크는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밟는 건 결국 금리 인상이다. 그래서 근데 뭐 지난 금통위 때도 그렇고 몇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미국 연준에서는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 연속 0.75%포인트를 올렸는데 사실은 지금은 좀 속도 조절을 해도 될 것 같다. 왜냐?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그치. 정점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금리거든요. 지금 보면은 3월부터 어때요? 좀 확대를 잠깐만 해주시면 이 3월부터 바로 여기죠. 여기 요 손가락들 잠깐 해주시면 미국이 화끈하게 올렸어요. 급격하게 그래서, 오른 게 보이죠.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고 파란색이 미국인데 빨간색이 지금 우리가 올 들어서는 좀 높다가 상반기에는 3월부터 미국이 급격하게 따라잡는 게 보이죠. 그러다가 1.5%포인트 기점으로 확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더 높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더 올려버리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한 번 더 도망가는 거고 지금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빅 스텝까지는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네. 우리 뭐 확률 내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 77% 정도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 10월 달의 예측입니다. 지난 10월 달만 해도 어때요?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더 많았던 거야. 그때만 해도 이제 물가가 도저히 잡힐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10월 물가 지표가 조금 둔화되는 느낌이 나오고 하면서 11월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80% 이상이 0.5% 피만 올릴 거다. 이렇게 좀 무게추가 살짝 올마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아니 그래도 금리 상단이 미국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랑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이 좀 치솟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유출로 인한 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리 격차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 연말에 막 0.5%포인트만 올렸다 치죠. 미국이. 그래 그러면은 일단 올해는 잘 마무리됐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4%대에서 12월 달에 나오는 중요한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죠?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네, 369 12월에 사실 연준 위원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369 369 그거 아니야. 이런 건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369 12월 4번 1년에 4번 나오는 거죠. 4번 나오는데 이 연준 위원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금리 수준, 내년도 금리 전망에 점을 찍습니다. 점도표 검색 한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검색하는 거. 점도표라는 게 사실 앞으로 그러면 금리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얘기를 해주는 건데 지난 9월달의 예상은 4.6% 정도에 머물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예상은 거의 5.2% 이하로 5점대 초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금리 상단이 높아질 경우에 올해는 뭐 4%대로 막았다 하더라도 내년 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점이 빠바바바박 찍힌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왼쪽은 좀 낮은데 점이 많이 찍혀 있다가 오른쪽으로 오면서 점이 팍팍팍 찍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개별 위원들이 하나씩 찍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찍은 겁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뭐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올해 말의 금리, 그 다음에 내년의 예상 금리 전망,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갈 것이냐를 이제 연준 위원들이 찍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익명으로 찍기 때문에 속마음을 잘 드러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망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맨날 인터뷰할 때 무슨 뭐 블라드 총재는 뭐 뭐라고 맥하고 말했다. 뭐 비둘기파고 하지만 실제로 연준 위원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인터뷰 말고 마음속에는 어떻게 지금 금리 스케줄을 그리고 있느냐가 그대로 그렇죠.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익명 투표를 하는 거고요. 네. 이거를 이제 동시에 까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전망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깐다고로 또 약간 이제 오픈 발표 동시에 오픈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속마음이 드러나는 익명 투표입니다. 그래서 12월 FOMC는 점도표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번에 금리 적게 올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럼 내년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갈 거냐 했을 때 이 위원들의 속마음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점도표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기사를 경제 기사를 보실 때 항상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FOMC 미국의 연준에서 연말에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다만 최종 금리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 우리가 금리를 어디까지 갈 건가가 중요해 라는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당장 12월에 0.5%포인트만 올렸다고 해서 이제 랠리가 끝났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내일 나오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중요한 거죠. 네, 소비자 물가 중요한 거고 만약에 내일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팍 튀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예상보다 팍 튀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속도 조절론을 뱉은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0.5%포인트를 그대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일단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주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게 뭐 엄청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점이 옛날 정점을 다시 회복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사실상은 그렇게 다시 속도 조절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만 뭐냐? 다만이 중요한 거죠. 다만. 근데 두 개의 어떤 파월 의장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당시 목요일날 이제 새벽에 우리한테 발표가 날 때 기자회견 좀 길게 해요. 파월 의장이. 그렇죠. 근데 일단은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우리가 5%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등산을 안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아니다. 인왕산까지는 올라가야 우리가 만족하겠다. 그렇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인왕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머물 거다. 지속 시간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문을 최종적으로 봐야 CPI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반영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 기자회견문 원문을 탈탈 읽어서 해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홍보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딩딩대학 영규씨 라이브 오시는 딩딩대학에서 그 기자회견 원문을 직접 인용해서 저희가 해설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해놓은 말이 있어서 이번에 0.5 이상 가기는 쉽진 않다. 다만 소비자 물가가 내일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의 최고점 혹은 지속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표와 함께 파월의 인터뷰도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혼자 보기 어려울 때는 딩딩대학 영규씨 라이브 가시면 저희가 같이 거. 해설을 해드린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심은정님, 점도표 또 나오네요. 유유. 9월달에 하고 3개월 만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또 광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목요일은 또 국회에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물론 목요일날 새벽에는 또 FOMC의 결과가 전해지지만 목요일에는 국회 예산안. 이게 예산은 원래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국회가 굉장한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가장 또 핵심이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해임안이 아니고 해임 건의안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원래 1987년 이전에는 해임 건의안은 사실상의 해임안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국회에서 해임하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국민의 명령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해임되거나 자진 사임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 87년 이후에 개헌된 이후로는 이제 이거를 건의안 차원에 머물렀던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만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번이에요, 딱. 근데 그 5번 중에 2번이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뭐 윤 정부에서 큰 잘못을 해서 그런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국회가 그만큼 야당이 워낙 의석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요건도 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해임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를 건의한 거기 때문에 건의 나는 안 받아들일래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지엄한 명령이라고 보면 사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형식상 건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공식적 루트로 요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다만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한 불쾌감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무시해야 된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뭐 진상 규명이 먼저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좀 분명히 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아까 이 건의안이기 때문에 뭔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부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이런 해임 건의안 등으로 인해서 여야가 지금 많이 틀어지고 거리가 많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정부나 여당이 그 민주당을 마냥 또 척질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지금 예산안이 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산에 걸려 있고 일단은 야당이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데 항의해서 여당 소속의 그 어떤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판을 깬 거죠. 그래서 지금 협의도 잘 안 되고 예산안도 사실 시일이 12월 2일이었습니다. 그 역대 최장으로 지금 지연되는 좀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지금 올해 작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15일을 지금 마지막 시한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를 했는데 네. 통과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가장 또 큰 이 합의를 가로막는 쟁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 인하. 네. 이것도 사실은 양측이 물러나질 않고 있는데 현행의 25%인 법인세 기업에게 물리는 최고 세율이 22%로 낮추는 문제를 놓고 사실 입장 차가 크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아예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절충안이 거의 지금 보이진 않는데 이게 또 예산안 통과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여부를 가른다. 네. 이 법인세. 그 지금 보면은 사실 법인세 인하랄지 사실 많은 정책들이 사실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경제 정책과 유사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시에 또 민주당이 반대했던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도 사사건건 이제 대립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 대립을 하다 보니까 또 놓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지난주에 한전법 통과 안 돼가지고 또 한번 지금 난리를 치렀고 결국은 이렇게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 피해가 이제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립과 대치로 계속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감 시한을 정해놨어요. 이게 15일. 그렇죠. 15일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목요일에 이제 일정을 정한 것도 이때 통과가 될 것인지 아닌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국가의 정책은 중요하죠. 근데 모든 정책은 결국은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게다가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이고 야당에서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냐면 그래 15일까지 합의가 안 돼? 그러면 우리 안으로 간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당의 단독 예산안을 그냥 처리해버리면 본회의에서 또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는 협치라든지 어떤 협상은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은 목금 그러니까 이번 주가 사실 슈퍼 위크인 게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게 첫째는 일단 미국의 내년도 금리 스케줄이 대략적인 전망이 나오니까 내년도 경제 사정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윤곽이 나오니까 내년도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한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목 일정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 위크라고 하는 게 뭐 정치 경제뿐 아니라 그렇죠. 정치도 슈퍼 위크입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 일정 좀 눈여겨 보시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금요일이 아니고 이거 나오죠. 예. 금요일이 아니고 네. 이거 좀 잠깐 짚어보면 네. 많이 늦었죠 지금 법정 많이 시한이. 늦었습니다. 일단은 12월 초순에는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늦었고 원래 12월 2일이 법정 마감 시함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이후로 지금 가장 늦은 상황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요일 건너뛰고 바로 일요일로 넘어갑니다. 네. 이날 월드컵 결승전이 있죠. 네, 16강에 진출한 태극 전사들의 경기는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월드컵의 우승컵이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지금 4개 나라 한번 볼까요? 네, 근데 대진표? 지금 18일이라고 하면은 좀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18일 자정, 자정. 19일 0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네. 이번에 그 메시의 아르헨티나, 네, 메시. 메시. 그때 약간 뭐 처음엔 폼이 떨어졌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지금 4강에 올라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모드리치. 골 넣고 춤추던 브라질을 격침시킨 그렇죠. 크로아티아가 네. 일단 4강에 올라갔습니다. 이 팀 참 짠내나는 팀이에요. 크로아티아. 짠내 나요. 네. 그리고 저 다른 반대편도 지금 이변의 또 주인공이 됐습니다. 바로 모로코가 있는. 근데 잉글랜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네. 영국이 흉흉하답니다. 그렇죠. 왜냐면 케인의 어떤 슛이 안 들어갔는데 그 공교롭게도 이제 피파의 어떤 카메라가 음바페의 어떤 활짝 웃는 그걸 이제 이건 안 되지. 이거 했을 때 영국에서는 사실은 거의 지금 난동 수준의 사실 음바페. 제가 별명이 연바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네. 이제 축구 게임을 할 때 네. 프랑스를 잘 씁니다. 아. 그래서 은바페를 좋아하는데 하여튼 뭐 잘하더라고요. 은바페 워낙 빨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연 우승 후보 중에 하나죠. 이제 프랑스, 아르헨티나가 사실은 네. 넷 중에 꼽으라면 사실은 확률적으로 높긴 한데 이번 월드컵이 워낙 또 지금 이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모로코의 돌풍, 모로코가 우승해도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렇죠. 네. 아르헨티나가 우승해도 또 메시의 어떤 마지막 우승컵, 네. 프랑스가 우승해도 또 나름대로 이야기거리가 되고 경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이제 득점왕은 누가 할 것이냐. 은바페가 또 득점왕 경쟁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은바페가 8강전까지는 총 5골. 근데 이게 막 그렇게 탄탄한 선두가 아니고 지금 이제 메시하고 프랑스의 올리비에 지루 이게 4골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3명이 득점왕 중에 누가 할 것이냐 이게 또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메시는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메시가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할 것이냐. 그리고 4강전에서 잠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득점왕 경쟁은 계속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 조심스럽게 예언해 보자면 우승은 아르헨티나, 득점왕은 은바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왜냐면 제가 게임할 때 이제 지루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후반 조커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키가 워낙 커가지고 헤더가 좀 좋은데 아무래도 은바페가 좀 더 아니 게임 자꾸 얘기하는데 게임할 때 모로코가 올라올 수 있냐? 그렇지,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공은 둥글기 때문에 네네. 실전은 다릅니다. 네. 행복 토토님, 네. 에휴, 모로코 축구를 잘 모르시네. 쯔쯔쯔 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계시고. 네. 네. 어쨌든 아무튼. 잘 뭐 공은 둥글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끝까지 지금 가야 된다. 위닝 JTB님 네. 득점왕은 킬리안 은바페임. 네. 저랑 같은 뜻으로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네. 저도 위닝 JTB라고 하신 거 보니까 저도 위닝 좋아하거든요. 이게 위닝 11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는 분이야 내가 보니까. 인식이 기본적으로 파이널 에볼루션. 네. 네, 일단 그래서 이번 주 어쨌든 일요일까 보면은 이 동메달 결정전이죠. 올림픽으로 치면 3회 결정전이 이제 일요일 0시니까 토요일 밤에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결승전은 월요일 0시니까 일요일 밤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이제 주말도 월드컵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주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번 주 일정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 가야죠. 그러면 네, 뉴스 볼 때 막히게 하는 빌런들을 사냥하는 빌런 사냥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빌런 사냥 돌아왔습니다. 빌런 사냥.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좀 빌런 띄워볼까요? 오늘 빌런 뭡니까? 오늘 빌런 페트로 달러. 페트로 달러. 일단은 페트로와 달러의 합성어죠. 검색 한번 해볼게요. 네. 과연 왜 이게 많이 나오는지를 네. 좀 봐야 돼. 검색 빨리 해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네. 얘기하시죠 일단 그러면. 페트로는 사실 우리가 석유를 얘기할 때 페트롤륨이라고 하죠. 페트롤륨이 석유죠. 페트롤륨과 달러의 합성어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석유를 사올 때, 네. 특히 중동에서 석유를 사올 때는 바로 이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관행인데 오펙 국가들한테 전부 확산이 되면서 사실 국제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죠.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기사 확대 좀 해주시고요. 하면. 자, 시진핑 사우디 방문에 페트로달러 균열 조짐. 그래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자. 야 이거 한번 마지막 한번 글로벌 이코노미 기사. 자, 시진핑 빈살만 정상회담 페트로달러 파기. 어쩌고 저쩌고 저기. 나오는데. 우리 살만이 형님 저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도 왔었고. 재산이 2,800조.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이 페트로달러는 사실 중동에서는 나는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를 하는데 이 판을 흔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역사가 좀 있는데 네. 사실은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왕국을 세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안보 불안을 겪었다고 해요. 특히 70년대에. 그때 또 70년대 정세가 또 중동 전쟁이 또 막 벌어지고 3차, 4차 하면서 70년대 오일 쇼크가 왔었죠. 중동의 그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중이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 발행이 늘면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기름도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사우디를 찾아가죠. 네. 가서 뭘 한 겁니까? 결정적으로 71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닉슨 대통령이 원래 금이 달러의 가치랑 연동이 돼 있었어요. 달러 가져가면 은행에서 금을 줬습니다. 그쵸. 태환이라고 하는데 그걸 아예 더 이상 못 바꿔주겠다. 왜? 베트남 전쟁하면서 달러를 너무 찍었더니 그렇죠. 다들 금 달라고 하면 은행이 은행이 이제 파산한다 그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금 태환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못한다 이제 더 그러니까 이상. 쉽게 말하면 예전에 달러 들고 있으면 금으로 바꿔준다고 미국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높았는데 야 이제 금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 이러니까 야 그럼 누가 달러 갖고 있냐 이러면서 금이 막 투매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럼 금 대신에 좀 다른 걸 바꿔줄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낸 묘수가 바로 이 페트로 달러였고 네. 그래서 사우디에 가서 뭘 협상하냐 하면 어이 우디한테 간 거야. 그래서 우디야 너 안보 불안하지? 우리가 니네 나라 지켜줄게. 전투기도 주고 다 해줄게. 대신에 니네 기름 어디다 팔 때 뭘로만 결제해라? 달러로만 결제. 그렇죠. 달러로만 결제하라고 한 거고 사우디가 콜 이러면서 시작된 역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거의 뭐 70년 동안 아니죠. 70년대부터 거의 근 40년. 거의 40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오일 쇼크 이후에 지금 40년 만에 어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 미국의 달러 결제 체제가 계속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거고. 금태환 금지했더니 박태환 얘기가 박태환 나왔습니다.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달러의 강한 또 패권을 유지했던 또 비결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뭐 균열이 있다는 건 뭐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1월 이후로 거의 7년 만에 사우디를 그렇죠. 최고 권력자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논의한 게 뭐냐면 뭐 경제 협력 막 해요. 뭐 38조 원 그렇죠. 규모의 막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중동에서 석유나 가스를 살 때 위안화로 좀 결제를 하자.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이런 걸 밝혔어요. 귀국한 다음에. 그건 뭐냐면 이런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균열이 가는 거 아니냐. 앞으로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패권의 중심에 있는 달러 패권 이거 흔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이거 왜 그 미국 걸로만 그 기름 교환합니까? 우리 렌민비라고 하죠. 우리 위안으로도 좀 교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 미국의 어떤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 선언에 가까운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달러로 결제를 했으니까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일단은 석유 사올 때 달러가 필요하니까 달러 그렇죠. 쟁여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러 쟁여놔야 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달러 패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 이걸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고 하면 그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렇죠. 영향력이. 네.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그걸 또 들어줄 만한 게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제 뭐 친환경 전기차 늘린다 그리고 미국 자체 내에서 또 셰일가스가 발견되면서 중동의 기름 수입량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중국은 또 사우디에서 기름 수입을 왕창 늘려요. 네. 그럼 사우디가 볼 때는 고객은 어디겠어? 그 가장 큰 손은 또 중국이라고 볼 수 있죠. 고객이 왕 아닙니까? 네. 자연스럽게 존댓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도 좋아지고 아니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거 좀 위안화 결제 좀 합시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약간 이렇게 지금 태도가 좀 바뀌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와중에 미국과 사우디는 그 언론인 암살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은 못 해드리지만 그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로부터 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중국은 사우디의 인권 문제 비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왜 없어? 중국이? 중국은 중국인 뭐 근데 이게 지금 고 내정 간섭 문제로 안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도 사실은 인권에 대해서는 하기 어렵지. 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장 위구르. 신장 위구르 지역도 있고 뭐 티베트 탄압도 있고 그러니까 사우디 가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내정 간섭하지 말고 경제 협력만 합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니네 안 건드릴 테니까. 미국처럼 우리는 인권 문제 거론 안 할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가스큐지, 끄지. 까슈크지 암살 사건. 까슈크지 암살. 이거 저희가 외신 스틸러에서 한번 깊게 다뤘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를 흔드는 시도가 있었다. 근데 이게 뭐 당장 크게 바뀌긴 좀 쉽진 않다는 분석이 지금 많죠.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자체가 화폐가 이제 아예 달러랑 고정이 돼 있습니다. 페그제라고 하죠. 페그제. 네, 페그제라고 하는데 달러랑 고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 이외의 통화로 석유를 결제했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좀 불안해질 수 있고 그렇죠. 지금 강달러 상황에서 굳이 사우디가 달러가 잘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그 이익을 버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만 이 사건이 뭐 큰 변화는 아니라도 일단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많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트로달러 간단히 살펴봤고요. 저희 딩딩국제 또 8강 오시면은 자세한 역사적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잘 짧은 이해가 안 되면 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그럼 같고요.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갈까요? 시간이 없어갖고 바로 퀴즈 산책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빨리 해야 되겠죠? 네, 첫 번째 뭔가요? 읽어주십시오. 예, 주 52시간이 연 440시간 노동개혁 윤곽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게, 발표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 자문기구 이게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수 진두로 꾸려졌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노동 개혁 방향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오전 10시에. 근데 이 골자가 뭐냐면 주 52시간 근무를 그러니까 주 52시간이 뭐냐면은 12시간을 연장 근로를 한정을 두는 거잖아요. 네. 주 40시간 일하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연장 근로를 1년 단위로 끊어 보자. 그래서 1, 2, 3월은 주 60시간도 하고 4, 5, 6월은 주 40 몇 시간 하면 결국 합쳐서 그냥 계산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근데 쉽게 주장이죠. 얘기해서 이제 주 52시간이면 일주에 52시간 이하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주의 격벽을 없앤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과로가 다시 과로사나 이런 과로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다. 더 노동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위닝 TV님 이거 이따 뉴스데스크 보시면 이해하겠지만은 이게 결국은 뭐냐면 총량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합치면은 연간 2,600시간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한 200시간을 주되 그거를 몰았을 수 있게끔 연 단위로 좀 계산하자, 분기 단위로 계산하자 이런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 단위로 환산하면은 이론상 주당 69시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뉴스데스크에서는 이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그 노동자들의 각계 반응까지 정리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실이 좀 입장 취재해서 보류했다는 내용 정리돼 있고. 빌라왕 급사 사건도 있죠. 이게 1,100여 채를 가지고 있던 빌라왕 김모 씨가 지난 10월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분 때문에 이 세입자들이 보상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소식 저희가 준비했고요. 네. 또 낚시 인구 늘면서 벌어지는 바다의 환경 문제 기후 환경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선 이 같은 소식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 이번 주 수목금 라이브와 다음 주 월요일 프리데스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딩딩.